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9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8월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 때 인사드린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그냥 일주일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벌써 이제 한 주를 마무리 지어야 될 금요일 순서인데요. 자, 8월 들어서 초반 장세가 어떠했는지, 자, 한 주 또 마무리하는 오늘 장세는 어떠한지 먼저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지수대를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8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86.77포인트로. 하지만 1900선을 내준 것을 아직까지는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래저래 좀 시장의 에너지가 7월 달에 좀 단숨에 많이 달려온 것에 좀 지쳤는지 살짝 좀 쉬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냥 좋아만 보이던 수급적인 투자 주체별로 살펴봤을 때도 그런 측면이 항상 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오늘 장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550억 원어치를 포스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나흘째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이 좀 많지 않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0.5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54.76포인트이고요. 0.1% 하락했죠.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팔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좀 부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네, 다음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0.5원 아주 소폭 움직였습니다. 1112.5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순서 1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부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입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 8월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 장세의 흐름을 점검해보고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한번 힘겹게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김근호 과장이 해외 진출 플러스 실적이 기대되는 바이오주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에스텍 파마의 연봉 공략을 해보자고요. 네, 다음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지훈 차장의 심택입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박여긴 전문가의 일본과 유럽 2분기 GDP 회복 모멘텀 여부를 주목하자. 그리고 출구 전략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 총재의 연설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전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QE 축소 우려가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꽤나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배경과 전망을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팩트 위주로 살펴보면은 지난 월요일에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실업률을 하락하면 QE 축소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고 언급하였고요. 화요일에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된다면 9월 중에 테이퍼링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샌드라 피아날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고요. 어제는 다시 리처드 피셔 총재가 이제 QE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피셔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로 손꼽히는 위원이고요. 그는 QE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기존부터.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반스 총재는 원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었던 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QE를 축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에반스 총재는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QE 축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미국의 월초 경제 지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먼저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취업자 변동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은 있지만은 실업률이 7.4%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연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도 2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경기 모멘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에 예상하기로는 미국의 재정 절벽 효과가 여름에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충격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지켜보기에 따라서 QE를 축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간다면은 연말 축소는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3일에 로카트 총재가 예정이 돼 있고 14, 15일에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연설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라드 총재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그 역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아직 QE 축소 논란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우리 증시에서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줬던 것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수일간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군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순매도세로 전환한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안도 랠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추세가 지속되기보단 QE 축소 우려로 6월에 하락했던 지수를 되돌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을 논하자면은 아까도 궁금해하셨듯이 양적 완화 축소가 대체 왜 이렇게 증시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면은 일단 그동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채권 시장의 약세를 보이고, 이제 저희는 그 자금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즉 누가 사느냐죠. 어떤 돈이 계속 들어와서 주식 증시 상승을 이끌어 주느냐, 요거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주식으로 다시 오른다, 그레인 로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지금 지수 상승을 어떤 추세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안도 랠리로 보고 있고, 그레인 로테이션보다는 어떤 그래주얼 로테이션이라고 점진적으로는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맞다고 보지만 속도 조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채권 시장의 약세는 보인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데, 주식에도 어떤 일정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뭐냐면은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경제가 더 빨리 개선되면서 기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아직 완전히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먼저 튀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위주로요.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던 구간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좋았을 때, 특히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런 강한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머징 마켓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지 않고 이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은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쭉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단기 트레이딩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꾸준히 들어올 것이냐, 저희는 그걸 4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회복하고 유럽 경기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사실 3분기에도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4분기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사실상 어떤 중간의 공백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공백기 동안에는 계속 시장 상황이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셔야겠습니다. 8월 초부터 그다지 시장의 에너지가 왕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럼 이제 8월 내내 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지난 수요일에 21선을 하회했습니다. 하회하고 지금 이틀째인데 보통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단기간에 반등이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단기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포콜레이시오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100 아래로 하락하면서 단기 하방 압력도 줄어들었고 일목균형표상으로 기준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 추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반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QE 축소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상황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초부터 시장이 영 힘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양시장이 모두 1포인트 안팎의 굉장히 적은 폭에서의 미동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장이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SBM의 김영진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존 시장 흐름을 볼 때 반등이 이어지기도 하다가도 이제 8월이 되면 갑자기 꺾이곤 했었는데, 자, 지금도 역시 8월 들어서 조정 흐름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이 8월 징크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빗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피해갈 수는? 예, 아무래도 좀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금방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불안한 글로벌 증시 흐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E 축소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우지수도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5월 31일로 돌아가 보면 그 다우지수가 21선 이탈하면서 6월 24일까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이 기간 동안에 1800 이하로 내려갔었던 그런 시기죠. 안 좋은 상황이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나스닥이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좀 성급한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일단 좀 경계 심리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12일 만에 거래소 매도 반전하는 그런 외국인 모습이 4일째 지금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선물 지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한 300계약 좀 못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8월 초까지는 한 5,000계약 매수 누적으로 지냈었는데 이제는 3,000계약 매도로 반전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관점은 외국인 쪽에서도 일단 접은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반등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본다면 이것이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에 최근에 내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것이죠. 결국 QE 축소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고 있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미 국채 금리가 6월 중순에 진입했었던 그 2.4% 레벨 이상, 지금 거의 2.6%에서 넘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4%를 넘어선 그런 레벨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6월 말 이후 상승을 만들었었던 그 모멘텀과 정반대의 모멘텀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 어떤 상승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정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내다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수그러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과연 이제 9월에 QE 축소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가능할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바로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9월 달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을 열심히 살 수 있는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193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었던 지수대가 박스권 상단을 건드렸다.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930포인트까지 지난 6월에 하락 때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그런 하락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특별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옛날에 그 150만 원을 하던 그 주가까지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1930포인트대 박스권 상단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지수가 1880포인트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봐야 한 50포인트의 여유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로 명한 것을 호칭한 것을 지금 수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박스권의 상단을 건드렸다, 확인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이 1770포인트에서 1939포인트까지 올라온 그 6월 26일 이후에 상승폭을 계산을 한다면은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비율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24% 되돌림으로 하면 1900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38% 되돌림하면 1874포인트가 나옵니다. 최근 3일 동안 저점이 바로 이 지수대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9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번에 의미 있는 레벨로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874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1850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20포인트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 좀 간단하게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20포인트씩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QE 축소 흐름이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순차적으로 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월 달에 좀 강세장이 연출되는 듯해서 시장에 그때 진입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조정 장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난감스럽고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까요? 예, 이번에는 한번 더 조정기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해서 지난번의 흐름을 놓고 지난번 업종별 흐름을 한번 분석해 가면서 향후의 흐름도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흔히 이런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업종별 흐름, 업종별 상승과 하락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 26일 이후에 종합지수가 8% 오르는 동안에 이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나 운수장비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죠. 화학 같은 경우가 16%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운수장비도 10%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쪽 이 네 업종을 놓고 본다면 이 소재와 산업재 섹터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소재 산업재 합해서 자본재 섹터다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반전과 이러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조정기 때를 놓고 본다면은 8월 2일부터 어제까지의 조정 기간을 놓고 보면 종합지수가 2% 내리는 동안에 기계 섹터가 오히려 0.06%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운수장비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모두 다 종합지수보다 철강은 제외하고 운수장비와 화학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보다 좀 덜 내리는 그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가 한 3% 내리면서 종합지수보다 조금 더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철강 쪽의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본재 섹터,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섹터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펀드멘탈적으로 놓고 봐도 이 유로존 경기의 반전 가능성하고 이 조선업종의 반등을 한번 펀드멘탈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향후에도 이런 자본재 섹터의 강세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향후도 좀 그러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IT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IT 업종이 지난 6월 이후에 상승기 동안에 1%도 채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불과 며칠 동안의 조정기 동안을 놓고 본다면 4%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3분기 이익 컨센서스 전망 역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쪽의 약세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또 하나 참고할 그러니까 수치로 확인하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DRAM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한번 구해보신다면 7월 초 이후 한 10%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IT 업종 전체적으로 흐름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이 반대쪽에 있는 자본주 섹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보면 소재나 산업재 쪽을 연결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이쪽을 보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를 따져본다면 사실 기대하고 우려가 공존되는 모습이 중국 쪽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중국 쪽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지금 계속 그 중국 쪽 시장 흐름하고 우리 시장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연동 현상이 나타나고 또 오늘하고 또 주말에 나타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공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중국 쪽 지표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E 축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비빌 언덕을 하나 만들 것은 중국 쪽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 지표가 과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좋게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며칠 전에 나온 수출 지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투자 쪽하고요. 부동산 지표가 이제 금주말, 오늘하고 금주말 지나면서 나오게 될 텐데, 최근 불거진 그 불안 요인이 이제 그림자 금융 문제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쪽 두 쪽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나 부동산이나 모두 다 유동성 흐름이나 자금 조달 비용하고 직결된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특히나 또 부동산하고 연계되는 상품 비중이 그림자 금융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 지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는가, 이것을 가늠한다면은 이 큰 그림자 금융이 미치는 큰 악화되는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악화되는 흐름이 없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지표에서 확인이 된다면 중국 쪽의 불안 요인이 경감되면서 불안 요인 희석시키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쭉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에 어느 정도 현금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금은 65%까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IT 업종은 제가 좋아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화학산업재나 금융 쪽 이쪽을 좀 덜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191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구간에서 할 일이지 이제부터는 주식 재매수 시점을 저울질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산업재를 중심으로 재매수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 타이밍은 1870포인트가 1차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골라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0포인트 간격으로 좀 분할 매수할 그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비중이 25%인 것이 그쪽 분야를 굉장히 밝게 보셔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1870선에서는 1차 재매수, 그리고 20포인트 간격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자 이런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낙구정잼의 김근호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오주 모습이 좋다고 하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 쪽에서의 성과와 실적들이 굉장히 좀 기대에 충족시킬 만큼 잘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큰 매기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해외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주와 유럽 쪽에는 셀트리온이 대표적일 거고요. 또 한 회사는 또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으로 미주나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 회사와 또 굉장히 기술 협약 같은 것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시장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동성제약이나 여러 가지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또 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는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본 시장에도
포롱생명과학이라든지 에스테카마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회사들이 일본 시장에 굉장히 좀 진출들을 많이 할 가시성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에 해외 쪽에 어떤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기대감만으로 많이 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업종이 바이오 업종인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실적이나 숫자들이 정확하게 잘 찍히는 바이오 업체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과거의 어떤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이제 글로벌리한 경쟁력을 갖추고 실적까지 동반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의 향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밝을까요? 네, 일단 시장 혼란한 상황을 좀 틈타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광의의 바이오 업체들이 그래도 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업체들이 그간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재차 좀 숨고르기를 한 후에 최근에 또 재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바이오 업체들의 꾸준한 상승세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주도 업종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또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든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선도 업체로 치고 나가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상당 부분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종 전체를 좀 살펴봐야겠군요. 자, 이 가운데서 관심 종목을 하나 꼽으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CPC 바이오, 차바이오엔, 그리고 뭐 에스테카마라든지 뭐 동성제약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테카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 좋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스테카마도 그렇고요. 포롱생명과학, 화일약품, 하이텍팜 같은 회사들. 또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들 그리고 해외 기대감까지 좀 많이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에스텍파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항선들은 모두 다 상승 돌파된 현 시점이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거래량과 함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엔저 때문에 에스텍파마라든지 포롱생명과학 같은 회사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엔저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엔저보다는 엔화가 강세로 흘러가는 역행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엔저로 다시 회귀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에스텍파마의 어떤 실적 개선에 분명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스텍파마를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오늘 강한 거래량과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정도 나왔을 때는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1차 목표가로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손절가로는 13,000원대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보다 하향 이탈된다면 한번 손절을 하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하셔도 상승폭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테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제 에스테파마 한 종목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뭐 갖고 갈 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8월달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장의 힘이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종목에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에스테파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8월 달이 지나서 9월 달부터 다시 장행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좀 괜찮은 업종을 찾는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 내에서도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텍파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음봉 이후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뭐 조정세가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 견디신다면 에스텍파마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제약업체 내에서도 이 에스텍파마에 대한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약할수록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 자금이 몰릴 만한 곳을 찾기 마련이고, 자, 그 안중에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가장 그래도 탑픽 업종으로 꼽을 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에스텍파마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을 만하다라는 그런 확신 어린 의견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어떤지 볼까요? 네, 루멘스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미도달이네요. 빨리 좀 매수가까지 와서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정복 대표께서 추천하고 마이너스 1.7%로 소폭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지바이오와 GD는 2.7에서 3.5%까지 3% 안팎의 수익을 잘 올리고 있고요. LMS도 마이너스 1.8%, 네오이즈 게임즈와 비슷한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GD가 오늘은 3.5% 수익으로 위너로 올라섰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종목을 추천하시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MS가 현재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8% 소폭 좀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LMS는 좀 아쉬운 게 모든 거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단지 수급이 좀 부재가 되어 있다. 수급 공백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 수급이 외국인이든 기관 수급이든 아직 그게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LMS는 포인트가요. 실적 모멘텀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205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문제는 2분기에 270억 정도가 나오고요. 3분기에 3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기별로 실적을 계속 갱신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LMS 같은 경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양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JT라든지 레노버라든지 화웨이 쪽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다른 사업 영역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LMS 자체 프리즘을 시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태블릿 쪽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전 모델의 프리즘 시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반기 태블릿 PC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 모멘텀 계속 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5% 정도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이 점점 유지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다소 좀 수급이 좀 공백 상태이긴 하지만 좀 유입되는 그런 수급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 주가의 탄력은 그동안 소외됐던 만큼 좀 분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전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MS에 대한 의견은 드렸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기업 자체가 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시장 전체 수급 상황이 요즘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살짝 LMS가 밀려있다라는 진단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은 심택을 준비하셨네요. 네네, 오늘 종목은 제가 심택인데요. 좀 골치가 아팠던 종목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 2분기만 해도 이렇게 뭐 화재 사건도 좀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다음에 외주를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분기가 수요도 좀 떨어졌던 모습도 있고 이 모듈 PCB 공장이 불나면서 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서 영업적자 88억 원. 이거 상당히 좀
타격을 입는 그런 팩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화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PCB 라인 쪽만 해도 100% 다 복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지금 서버 확대를 위해서 증설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결국 3분기서부터의 어떤 실적 가시화는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반도체 고객사들이 이제 모바일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외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태우로서는 절대 수혜를 반드시 입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올해 통틀어서 영업 적자가 이제 60억 정도 예상되는데 문제는 내년을 봐야 되는데 점점점 3분기부터 이제 정상화되면은 내년이 올해 매출이 한 5천억대면 내년 매출이 한 7천억대로 좀 올라서는 부분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650억이 올라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오늘 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목표는 한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좀 가져와서 한 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에 대해서 오늘은 새로운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많은 수익 거두기 기대하면서 박지훈 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일정과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LG전자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슬슬 잘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강 체제 한 축에 반드시 이제 끼어들어야지만 어떤 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 딱 맞춰서 LG전자에서 G2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평, 또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는 그런 호평 두 가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G2 폰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굉장히 좀 이슈였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이제 스타트를 먼저 끊어졌다는 점,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번 신제품은 이제 프리미엄을 좀 붙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은 옵티머스를 이렇게 뺐는데 앞에 G2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라 이러는 구본무 회장의 이제 폰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앞으로 성장성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가려서 좀 LG 스마트폰이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밴더 부품업체 주가도 좀 이제 상승세를 이어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은 이제 탑픽 종목으로 LG전자, 세코닉스, 이라이콤, BH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신규 플래그십 모델 중 이제 첫 출시가 된 G2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구본무 회장님, 구본준 회장님의 그 구씨의 그 이니셜 G를 따가지고 G2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G7, G2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미국과 중국 이런 최강대국을 나타낼 때 G2라는 표현도 쓰는데, 혹시 그런 거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애플 빼고 삼성하고 LG인가, 아니면 애플하고 LG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 참 잘 졌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쪼록 우리 기업이니만큼 좀 성공을 잘 해가지고 3강 체제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략폰으로 해서 성공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영인 전문가님께서 LG전자, 세코닉스, 이라이콤, BH 등에 대해서 관련주, 탑픽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 주식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염두에 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금 좀 8월 들어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체력이 좀 소진된 것이
아니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것이 낮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주어질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더 큰 고민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음 주도 이런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도 들고요. 자, 시장에서의 이 우려하는 점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변동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연준의 그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양적 완화, 축소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에도 이제 지금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투심의 유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오다가 좀 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동신다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보시면은 이제, 그 거래량이 조금 이제 증가해야 증시도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 주 좀 이벤트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표 발표 등등 또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지요. 네, 8월 12일에는 일본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8월 14일에는 유럽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서 15일까지는 미국 영준 총재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8월 12일에는 일본의 2분기 GDP, 그리고 14일에는 유럽의 2분기 GDP, 그리고 미국의 연준 총재 연설,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또 일본과 유럽의 경기가 또 어느 정도 좋아져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GDP 실적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꼼꼼히 지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일본과 유럽 2분기 GDP 등 굵직한 지표 발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일본의 2분기 GDP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선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아베노미스가 앞으로 상당히 탄력받고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좀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본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이제 3.4%로 3분기 연속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 효과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일본의 수출 그리고 설비 투자, 소비 등이 전부 이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는 소비 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2분기 GDP를 토대로 9월 중에 좀 소비 증세를 할지 안 할지 이런 여부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의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고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고 이제부터 좀 터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꽤나 많이들 징후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유럽 쪽은 어떨까요? 유럽도 점차적인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세가 경기 지표들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런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제 조금 2년 만에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50선을 상회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는 9분기 만에 좀 이제 GDP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 줄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이제 마이너스 이런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그 마이너스 폭을 이제 조금 축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이 재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3에서 15일 미 연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구 전략의 시기 또 규모를 놓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가 조금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좀 구체적인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하도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6월에는 이제 시장을 좀 달래는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축소를 조금 늦추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하면 좀 증가를 더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좀 발언을 했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이제 다음해 1월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해놓은 것들은 마무리하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버냉키 측에서는 연말이나 좀, 내년 초에 이런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경기 지표를 체크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한 연말에서, 다음 연도 이제 초쯤이 이제 좀 축소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 들어서 조정 장세에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또 성장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일지테크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지테크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지테크라는 이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현대차 쪽으로 좀 매출 비중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좀 이제 증설을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그 차에 중국의 이제 40%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좀 외형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물대가 6,500원 부근이었는데 이 부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내 주었고 지금 이제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거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매수가를 잡아드리자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한 5일선 부근 까지 이렇게 좀 분할 매수 7,0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6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지테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량의 어떤 그 바디 부품이라든가 이제 금형 등을 생산하는 업체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동차 부품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현대차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비 증설을 지금 꾀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 회사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지테크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20%입니다. AJ 렌터카가 30%로 가장 많고요. GS 리테일, 아이센스가 20%씩, 유진 로봇이 10% 비중입니다. 네, 수익률을 보면은 유진 로봇이 마이너스 15.4%로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GS 리테일, AJ 렌터카는 수익을 보고 있고요. 아이센스는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 로봇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행히. 자, 종목들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유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조금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 3,000원 부근에서 매물대를 조금,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좀 비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길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5일선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 크게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 고점을 좀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도 여전히 수급 견조한 흐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의 수급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21선에서 지금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AJ 렌터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상승 탄력 여전히 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 지지한다면 반드시 이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영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